프랑스는 오늘날 하나의 거대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적인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국가의 기반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함의 정점에는 단연 수도 파리가 있습니다.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의 본고장인 파리는 이 명품 산업 하나만으로 매년 무려 7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를 수출하며 전 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가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파리의 눈부신 불빛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프랑스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마웠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가의 번영을 지탱하던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프랑스가 짊어진 공공부채는 무려 3조 4천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는 프랑스의 연간 경제 생산량, 즉 GDP를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말하자면 나라 전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쏟아 부어도 갚지 못할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는 무려 51년 연속으로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끌어다 오늘의 번영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18%에 육박합니다. 젊은이 5명 중 거의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내내 프랑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모델이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사회 계약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었죠. 이 프랑스식 사회 계약 아래에서 국민들은 질병이나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의료비 대부분을 책임졌고 넉넉한 실업수당과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럽 제2의 경제대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으로 보였던 프랑스 모델은 사실 처음부터 치명적인 재정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괜찮다는 위험한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관대한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해마다 어김없이 빚을 내는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균형 예산을 달성한 해는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74년입니다. 그 이후로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적자 재정은 계속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5년 만에 3배로 급증하며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채는 이제 3가지의 거대한 위기를 낳았습니다. 바로 인구, 산업, 그리고 정치의 위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세 위기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며 프랑스를 거대한 악순환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과거 1990년만 해도 일하는 청장년 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사람 2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 추세라면 2040년에는 1.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연금 시스템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2010년 이후 프랑스의 신생아 수는 20%나 급감했습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노동력은 줄어드는데 베비붐 세대가 매년 80만 명씩 인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매년 10만 명의 노동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 때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8년간 프랑스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0.3%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은 곧바로 두 번째 위기, 즉 프랑스 산업의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한때 프랑스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의 기동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비중은 이제 불과 13%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일자리 하나는 보통 물류, 서비스, 식당, 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서 서너 개의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탱하던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의 공장들은 해외로 떠나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살인적인 인건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월급 100만 원을 주려면 각종 사회보장 비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경쟁국인 독일의 30%, 폴란드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약관화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타이어 회사 미쉐린, 자동차 회사 르노와 푸조 같은 대표 기업들이 줄줄이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로 이전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프랑스 지방 도시에는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도 파리는 금융과 명품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으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반면 지방은 산업 기반을 잃고 쇠락해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인구 위기와 산업 위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정치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프랑스의 정치는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위기, 완전한 정치적 마비 상태입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극우와 극좌, 그리고 여러 중도 세력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어 어느 한쪽도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처럼 고통분담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이념 대립에 박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실망한 유권자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 정치적 마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무려 7번이나 바뀌었고 대부분 1년 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정치 환경에서 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10년, 20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관료 조직이 하루하루 나라를 운영하고 정부는 계속 빚을 내는 동안 근본적인 문제들은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은 프랑스의 이런 문제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프랑스라는 국가 브랜드와 유로존이라는 안전장치를 믿고 프랑스 국채를 독일 국채만큼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해 주었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시장은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이 정한 재정 건전성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 규칙은 과거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시장의 불신은 국채금리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 즉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대로 가면 프랑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125%를 넘어서고
빚을 갚기 위해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1,000억 유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0억 유로는 프랑스의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돈을 빚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뛰어넘어 프랑스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로봇공학입니다. 특히 서비스형 로봇, 즉 RAAS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매달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들도 얼마든지 공장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기술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이족보행 로봇 디지트는 물류창고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고 앱트로닉의 아폴로는 어떤 생산 라인에도 투입될 수 있는 범용 로봇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프랑스를 떠났던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생산성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쉬지 않고 하루 20시간을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는 인간 노동자 4명의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직면한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적 돌파구가 과연 수십 년간 이어진 프랑스의 쇠퇴를 멈추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